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부동산 PF 사업에 돈을 대준 저축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1분기에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체율이 많게는 20%에 달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축은행들이 PF 사업에 대출해주고 나서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 더 늘어났다고요? 맞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이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 PF 경고 등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PF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이 제2금융권이 상당히 부동산 PF에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이 중에서 저축은행은 제2의 저축은행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와 함께 시장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 다시 말해서 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1.05%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10%를 넘어섰는데 이게 작년 1분기 4.4%였는데 이게 6.65%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의 수가 작년 1분기에는 한 곳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1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저축은행 중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제 키움 저축은행이 19.18%로 가장 높았고요. 네. 상상인 저축은행이 18.97%, 그러니까 거의 19%죠. 네. 페퍼 저축은행이 17%, 오케이 저축은행이 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PF에다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다가 건설 부동산업 전체를 이제 합한 부동산 업종 대출 연체율도 올해 1분기 저축은행 20개가 12.08%였는데 이게 작년 4.57%에서 이제 급증한 거예요. 예.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도 한 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부동산 업종 이제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이 이제 또 많이 늘었는데 이 상상인 저축은행은 이제 부동산 업종 대출 연체율이 25%였어요. 이게 지금 4분의 1이고요. 키움 저축은행, 페퍼 저축은행 모두 17%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손실을 보면 1,543억 원이었는데 네. 작년 527억 원 손실과 비교해서 손실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PF 말고도 부동산 전체적으로 대출 네. 연체율이 높아졌네요. 이렇게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신용등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죠.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기업평가는 지난주에 OK저축은행의 신용 등급을 이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했어요. 네. 안 그래도 이게 투기 등급인데 등급이 더 떨어진 것이죠. 이 한기평은 이번 등급 조정에 대해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재무 건전성 유지에 부담이다. 순이자 마진 하락과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점을 반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말 기준 이제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2조 353억 원이었는데 이게 총 대출의 17.3%에 달해요. 예.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의 이제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주의를 가해야 하는 여신 비율이 퍼센트를 보니까 83%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 OK,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내려간 OK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들도 신용 등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KB 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에큐원 저축은행의 이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4월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줄줄이 하향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네네. 신용평가사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이제 자기 자본 대비 PF 위험 노출도가 200%를 상회해서 등급 전망을 이제 내렸다. 이제 고금리 여건에서 추가적인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부실 위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저축은행이 재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은행이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고 좀 부랴부랴 계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모회사가 이제 금융지주인 이제 저축은행들이 계속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유상증자 형식으로 1천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요.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자본 적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IBK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계열사인 IBK 저축은행에 이제 5년 만기 무담보 후순위 예금 1천억 원을 지원을 또 했어요. 이 후순위 예금이라는 건 이게 중도 상환이 불가능한 예금인데 이게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저축은행 업계 상황을 금융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이제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 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2차 현장 점검에 나섰어요. 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에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나가는 것이죠. 저축은행 업계는 이 자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인 7%를 상회하긴 한 만큼 아직은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서 부동산 PF 사업성 이제 분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이 쌓아야 될 이제 손실을 반영해야 될 충당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네. 수익성이 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융권 소식 알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석유 프로젝트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 찾는다. 어제 포항 앞바다에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동해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가 나기는 했었어요. 네. 동해 가스전은 이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가스를 4,500만 배럴 소량 생산하고 이미 고갈돼서 문을 닫긴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지는 않는 셈인데 이번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매장된 석유 가스 추정량이 최대 140억 배럴인데요. 아까 이제 그 동해가스전 고갈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0배가 넘는 분량이에요.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9년, 석유는 4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는 이 석유와 가스를 캐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이제 나설 계획이고요. 네. 정부는 이 동해 심해가스전의 프로젝트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제 동해 8광구와 6-1 광구 이제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이제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이제 탐사공을 이제 바닷속 해저에 깊숙이 뚫어서 실제 이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1차적인 탐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항 영일만 인근의 이제 넓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이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예상 매장 자원은 가스가 그러니까 LNG가 75%, 석유가 25%인데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정도 자원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석유보다는 가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가스전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NG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뭐 가스가 더 많이 나는 게 또 잘 될 수도 있죠. 네, 뭐 실제로 뭐가 나올지는 일단 파봐야 알 수 네. 있을 텐데 이 탐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얇은 이제 동해 대륙붕에서 개발했던 이제 소규모 동해 가스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면에서 1km, 그러니까 1,000m 이상을 이제 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이제 구멍을 뚫는데 1천억 원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정부는 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이번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이 한 20% 된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5번 꽂으면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업계에서는 성공 확률이 뭐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뭐 개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뭐 한 번 이렇게 뚫었을 때 나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에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네. 이 본격적인 시추는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심해가스전 개발 계획을 수행하는 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12월경에 이제 대왕고래의
시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탐사선과 이제 투입 인력 확보에 나섰고요. 탐사 시추가 이루어지면 석유가스가 실제로 있는지 양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경에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개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잠재력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2027년에서 2028년경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요, 파내는 네. 것이고요. 네. 이제 2035년에는 상업적 개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실제 수익이 나기까지는 그렇죠. 10년 정도가 남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자원 매장량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 개발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봤어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 이제 LNG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또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네, 한마디로 가스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네. 아까 석유나 혹은 천연가스가 한 140억 배럴 네. 정도가 묻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140배럴, 그러니까 지금 최대 140배럴이라고 140억 배럴이요. 140억 네. 배럴의 이제 석유와 가스가 이제 배당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이게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우리나라가 세계 15위의 산유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